네, 에너지 포럼 2020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제4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세션은 동북아 에너지 자원 비즈니스 대응 전략과 에너지 자원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또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그 동북아 지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북방 협력, 대상국별 협력 현황들을 좀 제일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대상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전략들이 어떻게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에 기반한 추진 전략,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프로젝트에 관련된 실행 계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협력 현황 부분을 보시면요, 러시아는 극동지역하고 동시비랴 지역이 이 동북아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부분 간의 협력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9개 분야에 대한 협력 부분을 러시아 측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합의를 했고, 그것이 철도, 가스, 전력, 항만, 북극 항로, 조선, 농업, 수산, 일자리, 이렇게 9개 분야인데, 이 중에 가스, 전력, 이 부분은 에너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북극 항로도 초기에는 아마 북극 지역에 있는 자원 부분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동북아 지역으로 수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북극 항로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 협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선 분야입니다. 조선 분야도 러시아 쪽이 조선에 관한 협력 부분에서 자원 개발과 관련된 협력을 우리 기업과 전략적으로 좀 협력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쉐빙 LNG 선박이나 유조선 같은 협력 부분, 그리고 해양 플랜트, 자원 개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플랜트들이 있겠죠. 드릴십이라든지 시추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국내 기업들에 의해서 세계 시장을 대부분 많이 선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러시아도 자체 조선 산업을 육성해서 자국의 투자 수요를 자국 기업들이 좀 충족시키는 이런 거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한국 기업과 좀 협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분야도 에너지 협력과 또한 직결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이거 관련된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겠죠. 조선 플랜트 분야에서의 일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극동 지역의 실업 부분이나 지역 로컬 노동력의 외부 유출이 상당히 큰 문제로 되고 있는데, 연해지 지역의 조선 플랜트 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이 문제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쪽의 9개 분야에서 거의 절반 부분은 에너지 관련된 협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내 입장에서는 이걸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지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러니까 수송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수송 위험을 중동 해상 수송보다는 그 리스크가 낮겠죠. 그리고 긴급 상황 시에 빨리 조달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이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자원을 도입하고, 그리고 수송망을 연결하고, 그 안정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을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연해주 지역에 한국 전용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해서
추진하는 것도 지금 현재 거의 현실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은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가깝게 있죠. 그렇지만 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1대1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동북 삼성도 1대1로 지역에 포함시키면서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에너지 수송, 에너지 협력 부분이 조심스럽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러시아, 중국 동북 삼성, 그리고 북한, 그리고 남한의 국경 지역 사자 간 국경 산업 구조, 산업 분업 구조가 새롭게 중장기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상당히 현재 신북방 정책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로 플랜트 분야에서 한국의 조선 플랜트 기업들이 실제 많은 수주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차 투자, 신규 투자 단계에서 그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에서 2차적인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권을 수주하는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기업에서 투자 사업의 형태는 BOT 방식, 민간과 정부가 같이 참여해서 투자 사업을 진행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 부분도 민간이 리스크를 담당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PPP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발주 사업에 있다가 이제 사업 규모가 커지고 투자 규모도 커지고 사업의 리스크도 커짐에 따라서 정부 조달 사업에서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민자 사업 형태로 사업 구도가 바뀌면서 거기에 맞는 외국인 투자 형태를 지금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 자금의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핵심 사항일 테고, 또 한 가지는 사업성, 현금 흐름이 계속적으로 투자 기간 동안에 가능하겠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또한 현지의 법 제도가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그것이 기업 사업하는 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법 제도적인 인프라 부분이 또한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북방 국가들을 좀 대상국별로 크게 한 3개의 범주로 나눠서 협력 전략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주도로 ODA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거를 좀 더 확대하는 이러한 대상국 전략이 가능한데, 처음에는 여기에 맞는 국가가 몽골입니다. 몽골은 이런 나라들의 특성은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저개발 국가고, 그리고 한국과의 교육 부분이나 투자가 이렇게 크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 기업들은 현지 투자보다는 교육 확대를 주로 추진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정부는 고위급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이런 단계의 전략들이 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제 협력이 좀 확대돼서
또한 현지 국가들이 경제 개발이 어느 정도 개발도상국 단계로 오게 되면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발주가 되는 단계가 되고, 그래서 민간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단계가 오게 되면은 민간 협력에 관련된 PPP 협력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협력 전략으로는 현지국에서 발주하는 PPP 사업의 사업권을 수주하는 것,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거기에 수주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것, 그리고 정부는 그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금융 지원이나 투자 보장 관련된 제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전략들이 가능할 겁니다. 이 단계가 이제 지나고 나면 정부는 이제 간접적인 지원 형태로 되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단계까지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게 러시아하고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간이 사업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서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하게 되고, 주도적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관련된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러시아 진출 펀드, 중국 진출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그리고 러시아나 동북 삼성 지역에 한국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러한 진출 전략이 가능하고요. 기업 간에는 이제 산업구조 역내 분업구조를 까지 발전시켜야 되니까 전략적 제휴가 추진하는 단계까지 가게 될 겁니다. 이러한 큰 세계의 범주를 따져서 거기에 맞게끔 각 국가별 맞춤형 추진 전략들이 마련되고 또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저유가 상황에서 또한 서방의 경제 에너지 제재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성장 기반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나 전략 산업 육성 부분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마련해야 될 이 시점에 이 부분이 참 차질을 빚어서 지속적인 성장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가 하고 있는 전략이 아태 지역, 특히 중국, 서방 제재에 조금 자유로운 중국, 그리고 아태 국가들과의 자원 협력을 강화하는 거고, 두 번째는 외국 서방의 기술이나 인력, 전문 인력, 첨단 기술 설비 도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정책, 그리고 자체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투자 증대, 이런 것들, 그리고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전략 중에 그 분야가 이제 조선 해양 플랜트 IT 산업이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서 기술, 그다음에 자금 부분의 협력을 동북아 국가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가장 많이 러시아의 이런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원 도입과 관련해서 국내 현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데 신재생 에너지 공급이 확대되면 그와 더불어 가스 자원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거고, 그러면 가스 자원에 대한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러시아의 협력이 또한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의 아태 지역의 LNG 수출 계약 및 체결 물량을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는데, 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그 파란색 부분이 아직 다른 나라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우리나라하고 신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어떤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30년 이후에 상당히 큰 물량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LNG 물량은 북극 지역하고 사할린 지역에서 나오게 될 건데, 저희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신규로 LNG 수입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될 그 시점이 되게 되고, 거기에 신규 계약 체결 물량이 또한 막 나오게 되는 물량이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을 전후로 해서 러시아하고 가스 도입 계약 체결이 러시아 쪽과 한국 쪽의 어떤 그 니즈가 맞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입 계약 협력을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LNG 수입 계획이라는 게 딱 계약만 되면 물량이 오는 게 아니고 한 4, 5년 기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LNG를 수출하는 기업도 미리 계약을 해서 거기에 맞게 자기 투자 계획을 짜서 그 공급 시점을 결정을 하는 형태가 지금 현재 일반적인 LNG 수출입 형태이기 때문에 30년 정도의 물량을 받으려면 한 25년부터 수입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죠. 러시아도 그거에 맞게끔 LNG 관련된 투자 사업들을 아마 추진하게 될 겁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에 대외 개방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PPP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환경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그리고 산업시설 현대화에 대한 정부 발주 투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에너지 부분에서는 석유화학, 가스화학 단지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를 활용한 새로운 투자 시장 부분, CNG라든지 이런 비료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새로운 투자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역외 국가들과의 수송방 연결 사업들이 현재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기업들이 지금 현재 참여하기 위해서 현지 정부와 정부 단위 그리고 기업 단위의 협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PP 사업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지 정부가 발주를 했을 때 거기에 입찰을 했을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실제 입찰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건데, 사실 현실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은 중국, 일본, 미국, 유럽, 그리고 주변의 터키 이런 국가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 부분이 상당히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좀 더 경쟁에서 좀 우위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수요를 정부의 ODA 자금이나 EDCF 자금을 통해서 창출을 해서 국내 기업들이 투자 사업까지도 구상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그거를 발주해서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되게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관이 현지에는 시장이 없는데 시장을 만들어줘서 이거를 경제 플레이어까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단계까지 한 5년에서 10년 걸리는데 이거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이런 협력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협력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에는 소다자주의 전략에 의한 지역 공동체 형성이 필요합니다. 영내 국가들 모두가 협력 투자 사업을 한 번에 다 참여한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현 가능한 사업과 대상 국가들 간의 양자, 삼자, 다자로 연결되는 점진적 그리고 단계별 투자 협력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와 관련된 정부 간 협의체 그리고 정부 간 장관 회담이나 정상회담들이 같이 병행해서 조직이 되고 또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4세션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에는 한양대학교 김연규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는 이한우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 사업실 부장님, 원석범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연구교수님, 조정원 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연구교수님, 그리고 발표를 해주신 이성규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4세션 역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이나 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행을 좌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 주최하시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우리 송 회장님도 끝까지 지금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신북방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름 지나온 경과를 좀 돌아보고 현재 시점에서 신북방 정책을 좀 더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저희가 잡는 그런 자리가 좀 됐으면 합니다.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듯이 신북방 지역은 정말 내노라는 국가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아시는 대로 한국이 이게 최근에 신북방하고 신남방을 아무튼 한국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개 지역으로 정해서 지금 온 거거든요. 몇 년을. 근데 2017년 11월 이후에 중요성이 약간 신남방에 가 있었어요. 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신북방이 약간 이렇게 좀 뒤로 밀리는 듯한 신남방에 비해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신북방의 중요성을 러시아 30주년 기념을 이제 계기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9개 달이 2.0의 버전으로 지금 가는 걸로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지금까지의 신북방 경과에 비춰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홍남기 부총리를 위시로 해서 아마 조금 강조했던 게 기존의 9개 다리에다가 약간 문화와 기술 뭐 이런 거를 추가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제 러시아도 있고 뭐 중앙아시아도 있고 몽골도 있고 동북 삼성도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은 1대1로 측면에서 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신북방 정책하고 1대1로 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걸 모색하는 게 또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마 최근에는 동북 삼성에서 그 접점을 찾아보자, 그래서 동북 삼성에서 1대1로와 신북방 정책이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모색하는데 지금 좀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도 좀 약간 더 살펴보고, 우선 오늘 각각의 이제 토론자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발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조정원 박사님을 먼저, 그 다음에 원석범, 이한우 박사님 순서로 이 발표, 이성기 박사님 발표한 거에 대해서 약간의 각각의 기관을 대표하는 의견, 그리고 뭐 빠졌다거나 더 강조할 사항이라든가 추가적인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정원 박사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죄송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서 그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 무엇인지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넓게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저는 중국 관련해서 좀 연구를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발표 관련해서 좀 중국 관련해서 약간만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은 1대1로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에너지 쪽에선 그 GEI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그 에너지 연계라는, 그것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요. 그런 중국 중앙정부의 1대1로와 GEI 전략, 그리고 또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을 중심으로 또 이제 동북아 국가들 정부와 기업 간에 또 논의가 됐었던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있는데, 이 중국의 1대1로 GEI 전략과 그리고 이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이에 어떤 또 같이 좀 연계해서 협력할 만한 게 있는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 이성규 박사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또 답을 해주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한중 간의 전력 협력과 관련해서 이 전력망 연계, 국가 간의 그 영내 국가 간의 전력망 연계 관련해서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 간의 얘기가 제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전력 협력과 관련해서 양국 간의 전력 협력과 관련해서 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중국의 또 정치 외교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중 전력 협력에 있어서 중국의 그런 정치 외교적 요인이 어떻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중 관계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미국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미중 관계의 변화가 또 동북아 에너지 수송망 연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그것과 관련해서 좀 또 이 박사님이나 다른 패널 분들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이제 코멘트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은 우리가 돌아가서 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발표자하고 저희 토론자들이 조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석범 교수님. 한림대학교 원석범입니다. 먼저 이성규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신북방 협력 그리고 대상국별 협력 현황, 추진 현황에 대한 많은 정보 얻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발표에 대한 질문이나 뭐 다른 코멘트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발표에 좀 추가적인 요소들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중앙아시아 지역들은 원래 폐쇄적인 이 정치 체제를 지속해 왔었죠. 그러다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특히 최근에 이제 경제 개방 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매우 역동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 경제 성장도 최근까지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 왔는데요. 게다가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 또 몽골 같은 경우 또 한국과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서 또 앞으로 협력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이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 프로그램 또 산업 정책을 실시하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미비라든지 또 불합리한 법제도 또 과거로부터 이런 관행들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비즈니스 리스크 요소들이죠. 그리고 자국 산업 보호 육성 또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이 대외 개방 투자 유치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정책 이행 과정에 아주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단기 협력에 집중할 분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내는 것이 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무상 ODA 사업의 경우도 그간 이 단기간 내지는 일회성 지원 사업에 좀 치중해 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부분 좀 지적해 보고 싶고요. 중장기적인 협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ODA 사업도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또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ODA 중점 협력 국가인데요. 이제 최근 PPP 법을 채택을 하고 또 PPP 개발청을 설립하고 특히 교통 인프라 분야 또 에너지 플랜트 사업 발전을 위한 PPP 추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PPP 사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면서 또 제도적으로는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해소라든지 또 그를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전략도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 몽골 정부 또 발전 전략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협력 고도화 또 뭐 다각화 이런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비즈니스 진출을 체계화하고 공고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또 이들 국가들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서 중요한 선결 요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서 특히 주요 협력국인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들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자면은 제도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자원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수립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전략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제도는 미비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진출 협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양국 간 1:1 상생 협력 이해관계의 접점을 찾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양자 간 협력 이슈를 좀 찾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가 아닌 에너지 분야에서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 꼭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해야 하고 또 우즈베키스탄은 꼭 우리나라와 협력을 해야 하는 에너지 분야의 공통 분모는 무엇인지 양국이 상호 깊이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우리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 협력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또 나름 우리도 국제 유가라든지 세계 경제 상황 또 실질적으로는 한미 관계, 북한 변수, 또 북미 관계, 또 미중 관계 같은 또 실제 우리 에너지 협력에는 고려해야 할 변수도 또 많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에너지 정세는 중국의 1:1로 또 에너지 전략인 글로벌 에너지 이니셔티브, 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그리고 러시아의 아시아 에너지 링 이러한 전략들이 충돌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가 취해야 될 방향성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 안정화겠죠. 결국 중동에 편중된 석유, 가스 다변화가 하나의 목표가 될 텐데요. 그래서 동북아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또 풍부한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과정에서 이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한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도입 증대는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태 지역으로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또 이해관계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탈원전, 이 탈석탄 정책으로 새로운 에너지 수급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이 가스 수입, 최근까지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과 또 LNG 협력이 또 주요 협력 포인트도 됐었죠. 미국과는 이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 그리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연계한 또 이 에너지 분야 협력인 이 에너지 엣지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중국과도 이 1대1로 또 우리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연계해서 남방국가, 북방국가의 우리가 제3국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양국 간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한우 실장님은 이제 에너지공단에서 나오셨는데요. 그 에너지공단에서 최근에 중앙아시아의 발전 사업의 성과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에너지공단 이한우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실행기관입니다. 에너지공단은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지만 실행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손에 잡히지 않으면 그것이 성과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고 기업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뭔가 계약 성과가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할 일 했다 이렇게 스스로도 평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영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뭔가 좀 괜찮은 비즈니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공단이 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권역별 조사 사업이라고 그래서 몇 개 권역, 전 세계 개도 국가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국가의 특정 기관을 투입을 해서 그 나라의 형편과 비즈니스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이렇게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낸 것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화력발전소가 너무 노후했고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일을 저희가 이제 좀 그 일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에너지공단은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 에이전시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뭐 공단은 공단이겠구나 아시겠지만 저희는 대외적으로는 청으로 이제 에너지 청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의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을 소개를 해줬고 그 기업과 정부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건 정부적 관심사고 지원할 의사가 있고 지원해주겠다. 당신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의사를 계속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간 협상 의제로까지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즈베키스탄 방문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셨고 그 이후에 지금은 산업자원부와 그 나라 에너지부가 계속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이것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최우선 협력 과제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 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오겠다 하는 그런 코멘트를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론이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신북방이든 신남방이든 결국은
협력이라는 것이 뭔가 기본 여러 가지 그 협력 구조도 만들 수 있고 협력의 틀도 만들 수 있고 협력의 아이디어는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실행될 것이냐? 결국은 비즈니스 분야에서 플레이어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하려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게 해주는 금융 구조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 또 아직 그 상대 국가가 법 제도가 완벽하게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의 권한과 권위를 가진 저희 같은 기관이 참여해서 정부로서의 기능을 대행해주고 이런 협력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제기구 아까 이성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소다자주의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동북아시아 지역의 소다자주의 그 틀 중에 하나가 GTI라고 있죠. 그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 그쪽에서도 에너지 6개 분과 중에 에너지 분과가 계속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매년 만나서 에너지 전문가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이것은 작은 규모지만 뭔가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고 그 부분에 러시아 측에서 반응이 온 것이 그러면 자기들의 그 북극 지역 개발하는데 그쪽 거기에 이제 분산형 전원이 필요하다. 겨울에는 혹한기라 다 얼어버리고 뭔가 다른 에너지 공급할 수 없는 상황, 디젤유밖에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이 필요하다 해서 분산형 에너지 공급에 관해서 이제 전문가 워크숍을 시작으로 해서 비즈니스 발굴까지 하기로 하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참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더 이상 진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진전은 되고 있지 않은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할 것이고요. 논의를 할 것이고 뭔가 분명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만 러시아와의 협력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발표해 주신 이성규 박사님한테로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그 조정원 박사님이 한 얘기는 이제 전력망을 둘러싼 이 지역의 협력과 특히 이제 한중간 전력 협력이 심화가 되다가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 이 상황 그거를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이제 재밌는 질문을 한 게 조정원 박사가 이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그동안에 이 신북방이나 이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수송망 연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저는 이 질문을 약간 다르게 보자면 그러니까 신북방 정책이 처음하고 지금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 뭐가 다르냐면 미중이 디카플링으로 가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디카플링이란 얘기는 철의 장막, 아이언 커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도 뭐 달러와 뭐 위안화 중심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심지어 디지털도 뭐 미국은 WW를 쓰고 이쪽은 딴 걸 쓰고 뭐 이렇게 완전히 진짜로 갈라져 가지고 한국은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이제는 뭐 가야 되는 뭐 이런 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디카플링으로 갔을 때 그럼 우리가 얘기하던 이런 지역 협력 사업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신북방을 볼 때 저는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하고 러시아의 상황 중에 제가 주시하는 거는 달러로 거래를 줄인다고 있는 거예요. 달러 거래를 줄여요. 특히 2019년에 러시아가 달러를 투매한 거 보면 아주 놀랄 정도예요.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급격히 줄이고 있어요. 러시아가 2019년에. 그리고 위안화를 사들여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중국하고 원유 거래, 가스 거래는 다 위안화로 해요. 러시아는. 그래서 한 예죠. 그러니까 5G도 그 예고 디카플링을 가면서
달러 대 위안화로 나눠지고 5G 대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점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한국한테. 그래서 그 질문인 것 같고, 그거를 약간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신북방 중에서도 이성규 박사님이 주로 오늘 잘 구별을 해주신 게, 이 투자 방식과 금융 방식이 아무튼 이 계단별로 국가별로 몽골, 뭐 중앙아, 러시아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신 거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중앙아시아가 플랜트 지역의 성과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는 보시면 에너지 사용 방식이 그 동안에는 원재료는 팔고 석유 제품은 다 수입하는 아주 그런 구조거든요, 중앙아시아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는데 니즈가 있는 거예요, 중앙아시아는. 근데 한국이 들어가서 그 니즈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석유화학, 가스화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스를 중앙아시아가 뭐 유럽이나 뭐 러시아로 가스관으로 해야 가스를 팔잖아요. 근데 중앙아시아가 원하는 거는 가스관도 짓기가 힘들고 이게 뭐 그러니까 쌀 알갱이를 만드는 거예요, 가스화학을 통해서. 그래서 그냥 배에 싣거나 뭐 해서 그냥 수출하니까 그런 걸 해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중앙아시아가. 그러니까 현대 엔지니어링이 들어가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진짜 니즈를.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전 세계 플랜트의 절반을 중앙아시아에서 한 거예요, 투르크멘에서. 카자흐스탄은 사실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SK가 PPP로 뭐 고속도로나 이런 걸 여러 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고. 자, 그리고 아까 그 이제 권역별 에너지공단의 사업평가,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성규 박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에 대한 답을 뭐 해주셔도 좋고, 약간의 뭐 추가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조정원 박사님이 그 질문하신 부분에 그 글로벌 에너지 인터커넥션 부분, 중국 정부가 1대1로 및 에너지 부분에 그 글로벌 에너지 연계 관련된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와의 어떤 연관성 부분을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중국 정부나 중국 발전 기업들이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두 가지 부분으로 그 한국과 전력 협력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한중간의 서해를 통한 산동반도와 그 이쪽 그 인천 지역을 연결하는 그 해저 라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중국 동북 삼성을 통해서 북한하고 남한으로 오는 두 개의 라인을 그냥 중장기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아직 사업화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이 얼마만큼 북한과 남한과 그리고 일본에 수출될 수 있는지까지도 자기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력량도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발전원은 뭐냐? 주로 자신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중국의 북부하고 서부, 북서부 지역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들이 중국 내에 망이 많이 미비해서 그냥 버려지고, 그 생산된 게 그냥 망으로 연계가 안 돼서 버려지거나, 아니면 그 거기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동북아 지역의 망이 다 연결이 되면 버려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나 또 아직 개발되지 않는 것들 자원들을 또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쪽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망이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전력 관련 협력들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력 관련 중기계 그리고 송전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중기기들의 그 공동 그 기술 협력 내지는 수출입들이 교역 부분이 아마 크게
이루어지게 되고 공동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협력들이 투자 사업들이 같이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북 삼성 지역은 아직 개발이 덜 되고 있는데 중국 측에서 뭐 이쪽 서부 지역 그 다음으로 개발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산업 구조를 현대화하고 고도화 시켜야 될 그 단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북 삼성 지역이. 그러면 새로운 그 투자 사업, 투자 수요가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국 기업과 같이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산업 그 국내 한국 전용 공단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력 에너지 수요들이 창출이 되면 국내 기업들이 또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동북아 협력에서 미국 그 요소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전략적 그 지정학적인 어떤 판단이나 생각이 좀 필요한데 전 개인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협력이 좀 잘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국이 동북아 에너지 협력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게끔 하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되면은 동북아 협력, 다자 협력 사업 자체가 진행되기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에너지 부분 금융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로 에너지 투자가 지금 굉장히 크게 위축되어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계속 제재 상황이 오래 가고 그러면 동북아 협력이 이렇게 뭐 대부분 뭐 긍정적일 수는 없겠죠.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가장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제재가 해제돼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 러시아하고 중국이 협력을 좀 강화하는 부분을 좀 더 못하게 좀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을 좀 하지 못하도록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하고 협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모든 지금 현재 러시아 자원의 그 공급 내지는 자금이 다 중국에서 가고 있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러시아는 중국에 너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구도를 좀 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북아 협력의 새로운 그 플레이메이커로 한국과 일본과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구도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은 한국과 일본이 좀 더 러시아에게 협력을 확대하는 게 그리고 러시아가 원하는 니즈를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그러려면은 투자 내지는 에너지 교육 부분에 점진적인 그 증대가 필요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 미국은 적어도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는 동북아 협력에 반대는 안 하고 과거처럼 중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협력의 물꼬를 또 러시아하고 협력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러시아 LNG 북극 지역의 LNG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물류 협력 그리고 극동 지역의 한국 전용공단 건설 부분이 가능한 어떤 협력 그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저희가 뭐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에너지 경제 신문사에서 전달한 그 유튜브를 통한 질문도 있어요. 제가 2개를 가지고 있는데 뭐 요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포함해서 한중일 같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가 있고
또 러시아, 몽골 같은 뭐 자원 보유 국가가 바로 옆에 있는데 오랫동안 왜 협력이 안 되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 그래서 신북방 정책을 앞으로 가져갈 때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LNG가 동북아 지역에서 많이 쓰일 거다. 중국도 많이 쓸 거고 한국도 이제 탈원전에서 뭐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늘어간다. 대만도 탈원전하니까 대만도 늘겠죠. 그래서 LNG 거래량이 동북아에서 커지는데 이거를 러시아 통해서 할 수 있냐? 특히 LNG를 그 얘기입니다. 러시아 LNG는 뭐 북극이죠. 북극 LNG를 한중일이 쓸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우리 토론자분들 세 분들 한 1분씩만 지금 제가 제기한 문제 포함해서 마지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원 박사님. 예, 짧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유튜브로 나온 질문 중에 이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서 그런 다소비국들하고 생산국들 간의 협력이 왜 어려운가?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됐던 걸로 뭐 국가 간의 파이낸싱 문제도 있고 당연히 아무래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정치 외교적인 요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또 좀 봐야 될 게 이제 국가별로 뭐 석탄에 대한 사용과 의존 그런 것도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예컨대 몽골 같은 경우 몽골도 천연가스를 필요로 하지만 내부에서 석탄 소비는 워낙 많은데 또 그런 상황에서 또 몽골 자체적으로 파이낸싱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엔 이 가스관을 지금까지 저도 봐보니까 좀 러시아에서 끌어다 올 수 있는 가스관 건설 논의가 이제 되는 상황이죠. 시베리아의 힘 2라 그래서 러시아와 몽골 간에 그러니까 그런 파이낸싱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각국 국내적인 그런 문제, 특히 국내에서의 자금 조달 능력 각국의 또 그런 것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내용들 관련해서도 좀 한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봐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석봉 교수님, 러시아 LNG 쓸 수 있어요? 일단 최근 가장 이슈가 이제 러시아의 LNG 수출을 증가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고 그것도 우리도 협력을 해야 되는 또 부분이기도 하고요. LNG 협력은 우리 사할린에서 이미 또 하고 있고 지금 최근 이슈가 되는 게 야말 LNG 이슈인데 최근에 이제 일본으로 처음 LNG선이 또 왔다고 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죠. LNG를 직접 야말에서 수입을 해오는 건 당장에는 우리가 뭐 지분도 없고 좀 경제성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구축할 이 캄차카 LNG 환적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은 당연히 가격 경쟁력 면에서 또 우리가 공급 다변화 측면에서 충분히 협력 가치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LNG 야말 LNG, 북극 LNG 같은 경우는 북극 항로와 연계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야말 LNG뿐만 아니라 LNG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북극 항로와도 적극 연계할 수 있는 또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한우 실장님한테 제가 약간 어려운 질문을. 10월달에 신북방 포럼이 열려요, 한국에서. 거기 이제 우즈벡 대통령은 오기로 했고, 뭐 푸틴은 바쁘실 거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뭐 한두 분 더 오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신북방 포럼에서 어떤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느냐 그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신북방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거기에는 신북방의 기존에 하던 것 중에 안 하던 뭐 4차 산업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뭐 문화 뭐 너무 돈 벌자는 얘기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 cultural exchange 뭐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고민이 많은데 우리 이한우 실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 연설이에요. 신북방에 어떤 거를 강조해야 될까요? 10월 달에.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신뢰, 우리 그 참여하는 주체 간의 신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신뢰 신호가 잘 오지 않고 있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예시로 말씀하셨던 문화라든지 서로에게 이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문화적 접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뭔가 그런 작지만 서로에게 이거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한번 제안해서 그걸 공동으로 실현해 보는 것, 성공 사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신뢰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발표해 주신 이성규 박사님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그 질문 중에 이제 그 동북아 에너지 협력, 특히 이제 수송 네트워크 사업의 실현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 2000년대, 90년대 후반부터 이 사업이 얘기되기 시작했지만 실제 그 당시 2000년대까지 오면서 이 사업이 계속 논의만 되는 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아직 여건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자원 개발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량이 없었던 거고요. 동북아 지역에 팔 수 있는.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직 그 당시에는 가스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석유는 좀 필요하지만 가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가스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요. 근데 이게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러시아가 이제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자원 개발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거기서 물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게 현재 시점이 되니까 이제 5천만 톤, 향후에 5년 후에는 원유 같은 경우에는 1억 톤까지, 그리고 LNG 가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현재 수요의 그 이상이 되는 물량까지도 한 2배, 3배까지도 공급할 수 있다. 실제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수요자 입장은 중국은 이제 러시아 가스를 막 수입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또 우리나라, 일본도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러시아 가스 수입 의존도가 한 5%에서 10%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 20%까지 올릴 필요성이 있는 거죠. 가까우니까. 그러면 경제성은 있느냐? 예, 처음에는 없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개발 초기 단계니까. 지금은 경제성을 가스 가격이 미국 셰일보다 가스보다는 동북아 지역에서 저렴합니다. 물론 중동 카타르보다는 비싸지만 미국 가스하고는 경쟁할 만하죠. 수송, 북극 항로가 이제 개방이 좀 더 돼지면 수송 부분의 비용도 많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언제 시점에 이제 이런 것들이 대규모 계약이 이루어질까? 제가 발표도 얘기했듯이 한 2025년이나 30년 기간에 양국에 물량이 나오고 우리도 많이 필요를 하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비슷한 우리하고 수급 구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 가스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겁니다. 그거를 좀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협력을 성과를 좀 이끌어내는 이러한 전략적인 판단과 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 곧 닥쳐올 것 같습니다. LNG 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발표회 그래프에서 보여줬듯이 한 2030년 되면 지금 러시아 노바텍이나 러시아 정부가 북극 지역의 사할린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고 그에 대한 타당성 조사까지 어느 정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투자 자금 조달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중국, 일본, 한국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물론
메이저 기업한테 유럽계 메이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투자만 되면 사업 추진하는 것은 문제 없다. 그리고 시장도 확보돼 있고 기술도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격도 뭐 경제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뭐 수요자 공급자의 그 니즈에 맞게끔 계약이 이루어지고 결정만 하면 뭐 충분히 가능한 성공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귀중한 발표하고 또 토론자분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신북방 정책하고 신남방 정책은 사실 한국의 이제까지의 어떤 수십 년 동안의 4강 중심의 어떤 이 경제 패턴을 약간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다. 물론 아직 신북방, 신남방 두 가지 다 정말 괄목하는 성과는 안 나왔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더 가속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일상화되는 이런 세계 경제에서 이 둘을 성공적으로 가져가는 게 한국 경제에 중요하다. 정말 그렇게 정부가 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건 제 가상입니다. 미중이 점점 디카플링 여러 면에서 뭐 디지털과 에너지와 뭐 달러, 통화 이런 면에서 다 디카플링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까 이성규 박사님이 얘기했던 미국이 반대하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 얘기 같아요. 디카플링 이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좀 더 현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이 정책을 준비한다면 디카플링 상황에서의 어떤 동북아 협력, 신북방 이런 고민을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러시아하고 굉장히 지금 뭐 통화, 군사 여러 면에서 5G 하나로 가고 있어요. 여러 면에서. 에너지는 물론이고. 이제 그랬을 때 한국은 이런 위안화 기반의 중러의 경제 블록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사실은 신남방은 굉장히 컨트라딕터리한 건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신남방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리고 두 개를 다 하겠다는 건데 물론 뭐 좋죠. 아니면 달러 기반의 이런 대안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면서 두 개 다 취하려고 하지만 점점 운신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북방 코로나 이전의 신북방과 코로나 이후의 신북방을 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또 비슷한 행사를 할 때 신북방이 1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지 다시 말씀을 나누기를 기대하면서 제 예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